노란색 바가 끝나야지만 되나요? 어디 가셨어? 네, 지금 말씀하시면 되세요. 아, 예.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하고. 아이고. 이성애 박사님이랑 김병찬 박사님이 나갔네, 여기 세션은. 어? 방금 뭐 무슨 어디에 그러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그게 있어서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네. 그 화면 공유 돼요? 네.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선생님, 아니 잠깐만. 변수영 교수님 계세요? 네네. 이성애 박사님 들어오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사영 교수님 아직 못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에 참여해주신 선배, 후배, 동료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연구방법론위원회에서 그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원래 공부 모임 했던 진행 경과하고요.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발제하고 자유 토론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방법론위원회 원래 공부 모임은요,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2020년에 그 변경 교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담론이나 지식 축적이 좀 부재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서 대면 모임을 2020년에 했고요. 자료 축적도 카펠지기이신 변경 교수님이 다 하셨고 또 연차학술대 발표도 해서 저희가 성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런 진지한 모임이 좀 좋아서요. 2021년에 또 연구방법론위원회 공부 모임 2.0을 좀 마련해서 해보자 이런 의기투합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비대면으로 모여서 전년도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성찰을 해봤는데요. 성찰을 좀 해보니까 그동안의 학회에서 지적인 외로움이 되게 컸었다. 근데 우리 모임이 어떤 학문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의견을 박선영 교수님이 하셨는데 지금 안 오셨군요. 네, 해주셨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런 다양한 연구 방법론적 관점하고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관심 있는 연구 방법론이나 이론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발제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에 총 8번 공부 모임 가졌거든요. 그래서 2회차에서는 각자 관심 있는 연구 주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3회차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성애 박사님이 비판적 실제론에 기반한 관계적 교사 행위자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따 발제에서 이성애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이 비판적 실제론은 저희한테는 좀 낯설었지만 그 양적 연구 방법론의 인식론적 기반 실증주의하고 그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론의 인식론적 기반인 구성주의라고 하는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선 제3의 접근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희 모임에는 질적 연구 전문가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 비판적 실제론 관점에 대해서 그 구성주의에 기반한 질적 사례 연구 결과하고 비판적 실제론에 기반한 질적 연구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4회차에서는 김병찬 교수님이 구성주의에 기반한 질적 연구자의 반격으로 어느 질적 연구자의 실존적 고백이라고 하는 매우 성찰적인 글을 모임에서 공유를 하셨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저희가 현상학적 판단 중지라고 하는 질적 연구의 난제에 대해서 좀 깊이 토론을 좀 했고요. 그 오른쪽 글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김병찬 교수님의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이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자, 5회차에서는 호남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해서요. 부산외대 변수영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셨고요. 변수영 교수님도 본인의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세계관에 대한 고백을 모임에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를 중에 하나인 연구자의 세계관, 존재론, 인식론이 왜 특정 연구 방법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실 예정입니다. 자, 6회차에서는 서울교대 정바울 교수님이 발제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논의하고는 다르게 약간 방향을 바꿔서 교사교육 연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7회차에서는 드디어 대면으로 한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춘천 나들이까지 가서 한 공부 모임인데 신철균 교수님이 오늘 발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학계에서 실행연구 가능성의 탐색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이 실행연구 방법이 연구 방법로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실천 개선에 있는지 뭐 실천 지식 획득에 있는지 아니면 주체적 자각 인식에 있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요. 특히 여기 오신 선생님들 중에 실행 연구에 관한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변기용 교수님이 번역하신 사회개혁과 교육 실천을 위한 실행 연구 입문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번역을 잘하셨고요. 그 신철균 교수님 발제문 참고 문헌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8회차 공부 모임에서는 행정학회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행정학과 이영철 교수님께서 사회과학에서 사례 연구의 이론적 지위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4월에 이성애 박사님이 한번 소개를 하셨지만 이 행정학회에서는 이미 행정현상을 탐구하는 데 비판적 실제로운 관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할 주제입니다. 저희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대략적으로 개관을 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제 3가지를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제 강압에 못 이겨서 오늘 발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1주제는 연구자 세계관, 2주제는 교육행정학에서 질적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3주제에서는 교육행정학 연구방법론의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 하실 거고요. 그 이후에 참석자분들하고 질의응답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방식을 하겠습니다. 그 학회를 통해서 자료 배포했는데요. 한번 어디에 계시는지 아까 그 실무자께서 조금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좀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주제는 부산외대 변세영 교수님하고 동국대 박선영 교수님 발제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박선영 교수님 들어오셨나? 지금? 어떠신가? 네, 그럼 변세영 교수님 해주시겠어요? 제가. 네. 제가 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외대 변수연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그 연구방법론위원회 2.0에 이제 그 젊지도 않은 피로 수혈되어서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 대학원 시절이 아니라 이렇게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매달 공부하게 됐던 게 굉장히 새로웠고요. 덕분에 이제 그 대학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조금씩 이제 마음속에 자라가던 그런 질문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여쭤보고 또 서로의 생각을 또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하다면 또 이런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뭐 교수님 선이나 아니면 신진 연구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좀 더 확산이 되면은 좀 질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저도 제가 준비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PPT를 준비는 안 했고요. 저희 그 자료집을 보셔야 되는데 자료집에 대한 안내가 나갔나요? 네, 나갔는데 네. 없으시면 자료가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화면 공유할까요? 네, 교수님 거? 네.
그리고 박선영 교수님 쪽에서 계속 노이즈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기 좀 음소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이즈가 아니라 지금 얼굴이 안 보이신다고 지금 계속 전화하시는데. 그건 뭐가 얘기하고. 화면 공유를 제가 할까요? 그러면? 아유, 뭐가 이렇게 안 뜰까요? 제가 해볼까요? 화면 공유를? 제가 했어요. 아, 교육행정학회에서 야심차게 뭔가를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잘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그러게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보일까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교수님 지금 공유돼요? 네네. 보여요. 거기 네. 화면 우측 상단에 화살표 전체 화면을 누르면 커져요. 아니 이걸 그냥 이렇게 커져도 될까? 되지 않을까? 아니 여기 그러면은 자기 개인별로. 잘리신 것 같은데요. 개인별로. 네. 됐지? 네. 뭐 네, 하세요. 어떻게 될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 일단 10분 제가 냅시다. 읽는 걸로 빨리 읽고 뭐 간단한 저의 그 질문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연구자로서의 방법론적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제 질문이었는데요. 많은 연구 방법론 교과서들은 존재론적 입장과 인식론적 입장들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즉 연구자는 세계라는 실제에 대한 관점과 삶의 과정에 대한 신념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존재론적이라는 건 사실 저는 이런 존재론, 인식론 이런 용어가 책에서는 많이 읽었지만 그게 이제 제가 직접 선택하고 하는 문제로는 되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사실 걸렸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연구자가 탐색하려는 세계가 연구자 밖에 실제하는가 아니면 그런 객관적 실제 따위는 없고 인간이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틀을 이용해 구성하는 주관적 세계가 있을 뿐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미 믿고 있다는 이제 주장이고요. 또 자연주의 또는 이제 실증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연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존재론 차원에서. 다음으로 인식론은 삶에 도달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입장으로 자연주의적 연구자는 그 세계를 경험을 통해 탐색하며 지식을 축적해 나간다고 믿고 구성주의적 연구자는 지식이 그것을 연구하는 개인들의 맥락에 따라 매우 이렇게 다층적으로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간다고 믿는다. 이러한 두 차원의 입장 차이는 사회과학 연구자 개인에게는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개인의 차원으로 내려오면 양적 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소위 말하는 통계 분석을 하는 양적 연구와 인터뷰나 여러 가지 질적 자료들을 수집해 분석하는 질적 연구 사이에서의 실질적인 선택으로 가시화되곤 한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는 이제 저와 같은 호남 연구자들, 자기 스스로를 호남 연구자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그런 연구자들은 이런 특히 질적 연구 방법론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구자로서 진실이나 세계에 대한 철학, 세계관 혹은 패러다임을 잘 생각해 보고 자신이 어떤 그룹에 더 가까운지를 분명히 인식하라라는 조언을 보면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제 기억으로는 양적 연구 뭐 여러 가지 통계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책에서는 이런 조언을 읽어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 보면 이제 이번에 공부할 때 질적 연구 교과서들은 상당히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제 복수의 나, 제가 이제 저의 정체성은 다양한 거죠. 그런 복수의 나에 대한 나의 실제감과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연구자로서의 나의 그 정체성과 이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당황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가정과 사회 개인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연구자로서의 나와 잘 수렴될 수도 있지만 이미 연구자로서의 나 혹은 사실 저는 나들이라고 복수로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나 세계관도 이런 관점이 내가 목도하는 현상, 즉 연구 문제에 따라 다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때도 빈번하다. 더욱이 어떤 한 현상에 대해 폭넓은 양적 연구의 관점, 현상에 대해서 폭넓은 양적 연구의 관점에서 먼저 조망한 후에 보다 세부적 현상을 연구 대상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 모두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면
나는 양자 간의 철학적 전제 중 이미 어느 한쪽을 이미 선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자 간의 선택을 일단 보류하고 그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경쟁을 벌이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도 있다. 일부 연구 방법론 교과서들은 연구 설계의 초기 과정에서 연구자 자신이 세계와 자신 간의 관계, 또 알매 과정과 방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거나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연구 분석의 단계에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신진 연구자들은 더욱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당면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문제와는 상당히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존재론적 또는 인식론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을 일종의 안경처럼 쓰고 연구에 임해야 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어떤 단위 학교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고교 학점제 같은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을 뿐이지, 근데 그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삶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하고는 그닥 그렇게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게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이번 교육행정학회 연구방법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중견 연구자의 단계로 접어드는 저는 비로소 연구 패러다임 논쟁을 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었다. 근거이론은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 논쟁을 내포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고, 또 초기에 고전적 근거이론을 주창한 글레이저와 근거이론을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정착시킨 스트라우스 간의 그런 논쟁과 입장 차이가 결국은 연구 패러다임 논쟁의 핵심을 이해하는 어떤 좋은 자료가 되었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최근 연구자들의 입장은 대립적으로 보이는 연구 패러다임의 혼합이나 병렬도 가능하다. 또 어떨 때는 그게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되게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혼합 연구가 사회학 전반에서 시도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좀 가열됐던 이런 연구 패러다임 논쟁, 약간 대립하고 대치시키는, 그래서 선택을 좀 요구하는 그런 논쟁은 약간 식상해진 감도 있었습니다. 호울과 같은 학자는 혼합 연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연구 패러다임의 방법을 3가지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패러다임과 상관없이 그냥 인식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2개를 각각 복수의 패러다임을 이제 각각의 방식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단일 패러다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포용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에 좀 이따 발표하실 비판적 실제론과 같은 게 이제 자연주의와 구성주의를 절충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그런 포용적인 패러다임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러다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제가 참고한 다른 이런 책에서는 사회과학이 어떤 연구자의 그 근본적인 철학보다는 그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유도하는 과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이 주장에 매우 동의를 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개념화하면 방법론적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론적 다원주의의 수용을 통해서 방법론, 즉 연구자의 현실 인식이나 신념이 아닌 연구 문제가 되는 사회 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그 연구 문제를 연구자가 그 연구 문제의 특성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이미 존재론이나 인식론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그걸 굉장히 결정론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 이제 순환되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는 바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이제 연구 문제를 이제 선택하고 그 연구 문제의 특성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연구 패러다임이 작동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그 2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병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저와 같은 혼합 연구자는 그 실제 그 연구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음미하면서
내가 가진 연장통에서 가장 적합한 연장을 고르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난 1년 동안 이 연구 방법론위원회는 그런 제가 이제 정말로 이제 그전에는 뭐 이제 다시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연구의 그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인식하고 좀 남을 모방하고 이런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좀 더 잘 갖춰진 연구자로서 한 계단을 오르는 힘을 길러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연구원 위원들께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참고한 책에서 되게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인데 전문가는 좁은 영역을 다루긴 하지만 단순한 기술자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제 여기 제가 다 쓰진 못했지만 전문가의 가장 큰 단점은 자기가 쓰는 연장통, 이 연장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연장도 완벽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시민들처럼 우리 각자는 우리의 한계점을 알아야 되고 또 좀 더 큰 구도에서 우리가 서로가 해 주는 공헌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자, 같은 맥락에서요, 저희가 연구자의 세계관에 대해서 변수영 교수님 이외에 박선영 교수님 같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박선영 교수님 말씀 잠깐 10분 동안 발제 내용을 듣고 또 그 다음 세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교수님 들어오셨죠? 교수님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 그냥 계속 할 테니까 이거 보고 그냥 해주세요. 예. 별도로 하시기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지주대학교 오는데 좀 굉장히 좀 문제도 좀 있고 여기 인터넷이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거 불편했습니다만 결국엔 도착을 했네요.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변수연 교수가 앞에서 인식론과 존재론, 또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복수 연구자로서의 어떤 적재성의 문제 이런 얘기를 이제 철학적으로 잘 풀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관점에서 나의 존재론과 인식론, 연구 방법론이 무엇인가,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연구위원회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호주에서 교육행정학 이론 발달과 관련된 그런 그 역사적 흐름을 과학철학적으로 이제 분석한 논문을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통적인 실증주의, 또 그 그린필드의 주관주의, 하버마스 계통의 비판론, 또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을 최근 인지과학적 시각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서 이런 존재론, 인식론, 연구 방법론에 대한 좀 나름의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했을 때가 99년도였고 그때부터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해서 발표를 했던 논문들은 뒤에 이제 참고문헌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과학적 실제론과 인식론의 관계, 어떤 방법론의 관계를 제가 좀 나름의 전개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 인상은 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인기가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일종의 뭐 페이드라고 하죠. 한때 지나가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구성주의가 굉장히 득세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과학적 실제론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학 철학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뭐 70년대 토마스 쿤 한물도 간 얘기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서양의 역사적인 어떤 철학의 사상에 있어서 과학적 실제로는 어찌 보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주류라는 게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도도하게 서구 역사에 있어서 철학 사상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런 실제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인식론적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행정학회에서 있었던 더 그레이트 디베이트, 그린필드와 그린필드의 그 논쟁도 사실은 인식론적 논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존재론 자체가 인식론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구성된다. 뭐 과연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었기 때문에 실제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연구위원회에서는 하여간 그 실제론과 인식론의 관계성, 또 방법 연구와의 상보성 이걸 가지고 고민을 그동안 했었고 지금까지 각자의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해 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저희 존재론은 과학적 실제론입니다. 여기서 실제론이 중요한데요. 실제론은 한 15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따라서 과학적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실제론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전통적 흐름은 과학적 실제론이다. 실제론의 반대는 당연히 엔티 리얼리즘이겠죠. 반실제론. 실제론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철학 사상들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우리 비판론, 또 부정주의,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럼 과학적 실제론이 지향하는 바는 세 가지 실제론의 그 형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이상학적 실제론. 실제 세계는 어찌됐든 간에 인간의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구성주의와 큰 그 대립적인 반대적인 해석에 대한 주장이 될 것 같고요. 화면이 갑자기 사라졌네요. 손 교수님 공유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요? 네. 지금 하고 이제 있는데. 두 번째 뭐 또 인식론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의미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실제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자연주의적 인식론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인식론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인식론은 정당화된 참된 신념에 대한 논의가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justified true belief.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 이 정당화의 근거는 뭐 경험주의냐 합리주의냐 수많은 철학이 이성에 의해서 또는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증주의도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초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것의 반대는 정합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철학적인 논쟁이 있고 별도로 그냥 일반적 수준에서 인식론 나는 어떻게 해석한다. 지식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정확하게 인식론 하면 철학의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의 그 인식론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론 이제 인식론의 정의는 지식의 본성과 가치 한계를 다루는 것이 인식론의 정의인데 일반적으로 너무 편하게 인식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인식론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주의적 인식론인데 이것은 철학과 과학의 분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철학과 과학은 한 묶음이다. 그래서 과학의 시각에서 철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미 뭐 90년대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자체가 이것은 일종의 개념 범주의 오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글도 써봤습니다. 뒤에 참고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위 그런 것을 이제 패러다임적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양적 연구에 특화된 인식론이 있고 질적 연구에 특화된 인식론이 있고 양과 질은 결코 혼합되거나 상호 보조할 수 없다. 굉장히 이분법적 구도인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현상을 봤을 때는 양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질도 양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만의 물론 인류 문화학과 아주 특화된 질적 연구의 그 좀 강경한 입장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의 관점은 양과 질은 뭐 그렇게 이원적으로 배척을 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울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불가공약성을 극복을 하고 동시적 활용탐구가 필요하겠다.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예전에 제가 그렸던 저만의 어떤 그림일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지 않고 그렸던 건데요. 아까 병 교수님이 고민했던 개인의 마음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나는 과연 어떤 정체성, 학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 물론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세상이 존재하는가, 실제는 있는가가 이제 존재론이죠. 이 존재론을 표상하는 거, 어떻게 존재론에 접근할 수 있고 알 수 있는가, 이게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존재론은 실제론과 반실제론이 있게 되겠죠. 인식론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근데 이제 인식론 옆에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즘이 있습니다. 무슨 주의. 물론 이제 설명적 기제도 제가 볼 때는 이 개념적 기제하고 동일합니다만 구분한 것은 이거는 이제 행동과학적으로 나름의 경험 과학적인
어떤 시각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구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화살표의 어떤 그 연속성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지만 역설적으로 거꾸로 인식론이 존재론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동설이다, 천동설이다 수많은 그 지구의 움직임을 놓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해석을 했지만 지구는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 우리의 해석은 실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뿐인 것이죠. 그럼 과학의 역사는 지금까지 보다 나은 과학적 지식을 축적을 했었고 그럼 보다 나은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믿는 것이 과학적 실제론이거든요. 지금 관계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거는 제가 요 가운데 그림을 참조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순환의식인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당연히 출발하는데 이 문제의식은 존재론, 연구방법론, 인식론에 의해서 새롭게 또 새로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겠고 연구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뭐 예컨대 뭐 근거론이다, 혼방이다 영역을 발달시키겠죠. 그리고 또 그 연구 결과를 놓고 실제를 개선하면서 상호 보완 속에서 이론이 정교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중핵적인 과정의 연결에 영향적인 요인을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존재론, 인식론, 연구방법론, 문제의식입니다. 이 점선이 왜 점선이냐면 인식론은 과연 연구방법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학자마다 이게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기에 인식론이 연구방법론을 결정하지 않는다. 연구방법론의 영어는 메소돌로지인데 거기서 중간의 단어가 해당하는 이 파트가 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 앞에 있는 소도스 정도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길인데 우리의 각자가 가는 길을 과연 뭐 지식의 어떤 정의가 규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직접적 관계보다는 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학에서 제가 이제 빌려온 내용인데요. 정리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 같은 거 보면 행정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만 딱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후기 실증주와 관련돼서 이 존재론에 대한 비판적 실제론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덴지엔, 구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이게 사회과학 전반에 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오독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판적 실제론은 뒤에 이제 우리 변기현 교수님이나 이성희 박사가 언급할 마스카의 비판적 실제론이 아니라 전통적인 나이브한 소박한 실제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실제론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보통은 그냥 아무 의식이 없이 후기 실증주의는 비판적 실제론으로 대변이 된다라는 착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컨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을 잘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폭넓은 실제론이 있고 비판적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일 뿐이다. 그와 동시에 이제 자연주의란 말을 우리가 혼동해서 많이 쓰는데 그것도 연유가 구버 링컨의 1985년도인가요? 그 내추럴리스틱 인콰이리. 그래서 여기서 자연주의라는 것은 인공적인 실험이 개입되지 않은 정말 자연적인 걸 지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를 표방하는데 이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철학 사상사에서 자연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과 과학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훅가다 보면 이게 차용해서 자연주의는 이제 구성주의로 이렇게 되는 환용하는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주의를 실증주의와 같이 섞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은 우리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세요. 그동안 그냥 간단하게 저의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에 대한 글들을 그냥 소개해봤습니다. 한번 일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추가라도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우리 박선영 교수님이 많은 지식을 전달하시려다가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좀 연구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흔히 연구방법론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연구 기법 전략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과
세계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연구 방법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다소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집을 보시고 나중에 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발제 들어가기 전에요. 그 테크니션 분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이거 화면 공유 그냥 없애지 마시고요. 그냥 놔둬 주시고요. 발표자보다 그 화면 비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서요. 이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듣고 계시는 참여자분들이 어디에다가 질문을 적으셔야 될지를 좀 저희 거기다가 알려주실래요? 그럼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제 내용은요, 저희가 연구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한 게,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팀에는 그 질적 연구자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질적 연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교수님께서 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변기용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해주세요. 네, 제가 공유를 좀 할게요. 공유 좀 없애주세요. 선생님. 네, 했어요, 지금. 저는 없앴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근데 좀 키우셔야 되겠는데? 근데 키우니까 화면이 없어져 버려서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신철균 교수님 발표 못 하시겠다. 그 김병- 화면을 좀 전에 변경 교수님 했던 대로 하시고 각자 보시는 분들이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화살표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걸로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연구방법론위원회 사실은 지적 갈등, 갈등이 아니라 갈증이죠, 그죠? 갈증. 그 다음에 누군가와 같이 공부를 하는 교수의 모습, 학생들과도 공부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과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해왔던 뭐 김병찬, 송경호 교수님과의 공부 모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 많죠. 근데 최근에는 뭐 아픈 경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년 동안 하면서 좋은 경험과 아픈 경험, 그래서 최근에는 내 존재는 뭘까, 이런 실존적 고민, 지속적이고 아픈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요새 좀 인생무상 뭐 이런 것들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모두에 하냐 하면, 제가 이제 김정찬 교수님을 멘토로 모시고 질적 연구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요새 와서 이제 생각하면 질적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하고 있는 성찰, 지속적 성찰이 질적 연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지속적인 성찰. 그래서 연구자가 매우 중요하죠. 연구자가 매우 중요하고, 연구자가 자기가 연구하는 관심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이론적 민감성, 통찰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질적 연구의 질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부자 관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과 외부자 관점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부자 관점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질적 연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배적인 관점이었나 하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연구 목적에 따라서 외부자 관점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의도적으로 설정된 연구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질적 연구, 그걸 저는 이제 실용적 질적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관심사는 사실 잘 가르치는 대학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데 있는 거예요. 학생들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이 뭔지 이거를 알고 싶은데 기존의 질적 연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에서 그러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지난 10년 동안 고민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박선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혼합연구 핸드북에 비에스타란 분이 이 세 가지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존 관념, 양적 질적 연구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헬퍼를 하지 않다. 연구 자체는 양적이나 질적인 것 같지 않고 질적이지 않고 수집되고 분석되는 데이터만이 양적 혹은 질적인 걸로 불려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양적 질적 연구로 이야기할 때는 사용되는 데이터 종류뿐만 아니라 연구의 모든 측면을 함께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양적 질적이라는 연구를 우리처럼 사용하는 것들은 부정확하고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패러다임이라는 건데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하나의 엄브렐라 개념으로 간주돼서 하위 개념들하고 일률적으로 패키지화돼서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너 양적 연구자냐 질적 연구자냐 라고 어느 하나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것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알지만 양적 연구도 필요하고 질적 연구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실증주의, 구성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증주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구성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흔히 교과서에 나오는 실증주의는 뭐 단일의 실제,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엄격한 분리 이런 것들이 실제 연구할 때 패키지화해서 논의되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증주의에도 후기 실증주의, 비판적 실증, 구성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구성주의자이고 모두가 실증주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 연구 관심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잘 가르치는 대학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연구 방법이 뭐든지 간에. 그 다음에 학생들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 뭔지 궁금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사실은 이게 또 왜 이렇게 됐냐. 이 반에 한 20명이 있는데요. 문제는 20명의 학습자한테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뭔가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새로 도입된 교수법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사전 테스트, 사후 테스트, 실험 그룹, 통제 그룹을 해서 어떤 교수법이 효과가 있는가, 코절 이펙트를 찾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요. 20명 중에 한 2-3명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진 효과적인 교수법이 설령 일반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연강을 할 때 영어를 잘 못하는 아주 똑똑한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이 효과적 교수법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그 학생들한테는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드러내는 것이 구성주의적, 해석주의적, 질적 연구라고 한다면 이 양적 연구에서 코절 이펙트는 봤지만 효과는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왜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요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요인들과의 관계는 이걸 이제 조금 더 더 나가면 과정에 대한 분석이 되겠죠. 요게 이제
실용주의적 질적 연구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디파인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병찬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해서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는 구성주의적 질적 연구와 실용주의적 질적 연구의 중간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실제적으로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새로 입문하는 학문 후속 세대들한테 구성주의적 질적 연구가 뭐고 실용주의적 질적 연구는 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런 이 유목화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라이즈된 질적 연구의 문서화된 분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질적 연구는 해석과 이해라고 했다면 이 실용주의적 질적 연구는 설명에 초점이 있다. 이건 비판적 실제론에서 이 주된 연구 방법론으로 사례 연구가 이렇게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비판적 실제론에서 찾는 것이 바로 발생 기제라는 거죠. 뭐가 어떤 현상을 발생시켰는가라는 점하고도 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다중적 실제, 내부자적 관점을 존중한다면 여기는 연구 목적에서 따라 설정된 것.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필요한 그게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뭔가라는 것들을 보다 강조하고 이걸 뒷받침하는 기법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그룹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이론적 포화가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된다. 연구 문제가 있으면 필요하면 연구 방법론 쓰면 되는 거지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연구 문제가 결정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기영 교수님의 또 다른 연구 방법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좀 잘 들어보았고요. 저기 김병찬 교수님 바로 발제하실 건데요. 교수님, 제가 띄워주세요. 화면 공유해드려요? 예. 근데 우리 테크니션은 어디 가셨지?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화면들은 다 어디로 가고. 어렵네요. 교수님, 그냥 그 변경 교수님 내리셨죠? 근데 왜 네. 안 뜨지? 제가 공유했어요. 아, 그러세요. 꼭 키워주시지. 그걸 키우시면 돼요, 옆에. 글씨를. 네. 예, 제가 시작을 해도 되죠? 네, 시작해주세요. 예. 저기 제가 2년 동안 연구방법론위원회에 함께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를 참 진지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구나 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났다는 거가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성품들이 다들 좋으신 분들만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뭐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좋은 분들. 그래서 나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여튼 2년 동안 쭉 같이 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모임을 잘 이끌어 주신 우리 변기영 교수님하고 또 올해 너무 수고를 해주신 우리 송병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나 사전 지식이 부족하면 또 같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참 어느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회가 연구 방법론 위원회고, 그러니까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실은 그 모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가 그 맥락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잡아봤는데요. 여기 교육행정연구에서 질적연구 자세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다양한 심사, 학술지 논문 심사, 또 재학생들 논문 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거 하면서 지금 우리 이 한국에서 질적연구에 관심을 두거나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좀 공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오늘 지금 제 이야기는 좀 실용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세상을 보는 본인의 인식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그 논문 심사를 하거나 그 논문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질적 연구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본인의 어떤 인식론이나 관점은 여전히 실증주의적인 이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연구 방법은 도구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적 연구도 양적 연구도 다 가능하고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연구 맥락에서 적합성을 띠지 않으면 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질적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석이나 해석, 이건 상당히 어떤 실증주의적인 양적 연구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상당히 좀 부실한 결과를 낳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특히 이제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질적 연구 방법을 좀 배우고 또 뭐 이렇게 내가 아니까 이 방법을 써서 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런 도전도 필요한데,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 자기 자신의 성향에 대한 어떤 성찰 인식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세상을 보는 나의 어떤 인식이나 관점, 성향, 이런 거가 어떤 건가, 이걸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연구 대상,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어떤 연구 대상, 어떤 연구 문제, 이거가 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을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동안 수많은 논문들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가, 이제 제가 질적 연구를 하지만 사실 우리 교육행정학 영역에서 모든 어떤 이 대상이, 모든 분야가 질적 연구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야는 정말 양적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연구는 또 혼합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 연구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또 논문 심사를 하다 보면 이 어떤 연구 주제, 이 연구 대상은 이건 양적 연구로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질적 연구로 접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도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주요 주제가 정말 이게 질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인가에 대한 어떤 냉철한 어떤 그 판단과 성찰을 먼저 하고 필요할 때 질적 연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오늘은 이제 질적 연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할 때 본인의 인식론과 그다음에 어떤 그 질적 연구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들 이게 맞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 이걸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 올려주실래요? 화면을. 예. 두 번째가 이제 그 질적 연구는 자연적, 총체적, 맥락적 이해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것도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육행정 분야에서 이제 질적 연구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80%가 질적 연구를 하면서 연구 설계에는 양적 연구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고등교육이다 그러면 고등교육에 그 중에서 어느 특정 분야를 또 선정을 하고 그 분야에서 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그 분야를 이제 이 질적으로 연구한다 이제 이런 걸 좀 받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게 일단 질적 연구의 어떤 어떤 기본적인 전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질적 연구는 쪼개고 나누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대상 자체를 상당히 아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거죠. 그다음에 아주 총체적인 모습.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나 활동의 어떤 맥락적.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정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연구 방법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이걸 쪼개고 분절화시켜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적 연구의 특성도 잘 살려지지 않고 그다음에 또 연구 결과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 분야에서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질적 연구의 하나의 속성이 어떤 자연적, 총체적, 맥락적 이해를 추구를 하는 거니까 일단 좀 그런 맥락에서 질적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 범위를 정할 때도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범위가 너무 커버리면 어떤 총체적 맥락적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내가 보고자 하는 그 현상이나 대상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그게 질적 연구에서 제대로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자연적, 총체적, 맥락적 이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범위를 정하는 것. 이것도 질적 연구를 조금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코멘트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질적 연구자는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뭐 변수현 교수님이나 박선영 교수님이나 뭐 우리 그다음에 변경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게 뭐 연구자의 인식론하고 연구 방법하고 이게 꼭 일치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할 때의 저는 어떤 자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결국 연구자가 연구 도구예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식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질적 연구자의 준비 정도나 혹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도 연구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연구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건 이제 기본적인 자세고, 여기서 3번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도구기 때문에 그 연구자가 결국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다. 이거가 있어야지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그 연구자는 그 연구의 질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그 질적 연구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질적 연구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 질적 연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연구 같은 접근을 꽤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인과관계 탐색, 질적 연구를 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막 찾아내려고 하는데, 질적 연구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거가 전혀 뭐 타당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적 연구는 이 어떤 활동이나 행동의 원인과 결과보다는 그 활동이나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주목하거든요. 왜냐하면 질적 연구는 그 어떤 원인과 결과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이거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의 필요성 중에 하나도 뭐냐면 결국 어떤 그 활동이나 사건이나 행동들 속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교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교원 평가 결과 만족도가 얼마고, 이것보다는 그 교원 평가 만족도가 높든 낮든지 간에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상호작용, 맥락적 총체적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 분야에서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해서 발표됐던 상당히 많은 논문들 중에는 과정이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어떤 결과, 그 다음에 행동이나 활동, 특히 그냥 의견 중심으로.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이제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에서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 연구 방법론이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행정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논문들 중에 거의 80~90%는 심층 면담 중심이에요. 근데 심층 면담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의견이거든, 생각.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것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질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참여 관찰이거든요. 도대체 이 과정 중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행정 분야에서 나온 논문들 중에 질적 연구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논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저는 그래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육행정 분야에서 내가 정말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영역은 질적 연구가 적합하고 또 나도 어떤 질적 연구적인 마인드가 있고 그러면 적극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해도 이 질적 연구 맥락에 맞게 좀 과정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질적 연구는 나선형적 균합적 접근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적 연구 전형적인 균합적 접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본 이론이나 기본 가설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면에서 균합적 접근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거가, 그러니까 가설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가설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연구도 있어요, 질적 연구 중에는. 그런데 그런 연구보다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은 일단 가설을 가지고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잠정적인 가설이에요. 그래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자기가 잠정적으로 가져갔던 가설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선형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현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균합적으로 밝혀내는 거. 이게 이제 그 질적 연구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교육행정 분야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그냥 일회성 균합적 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자기가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 제시하고 이제 이러고 끝나는 연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 번 거쳐서는 안 되고 그걸 사실 이 나선형 쪽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이게 질적 연구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여러 논문들 읽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번은 이제 뭐 최종적인 결론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행정 분야에서 질적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행정 분야에서 질적 연구는 참 어떤 필요한 접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질적 연구는 그 응용 학문 영역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 응용 학문 영역은 굉장히 어떤 그 실제하고 연관이 좀 더 깊은 거죠. 그런데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굉장히 아주 이 실제 어떤 이 복잡한 현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가 실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행정이 탐구하고자 하는 이 대상 자체는 상당히 질적 연구가 좀 필요한 영역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적 연구 이 특성 자체로 인해서 대상을 넓혀버리면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을 좁히더라도 질적 연구답게 하고 또한 그런 질적 연구들이 쌓여서 교육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연구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육 행정 분야에서 질적 연구는 정말 좀 상당히 중시하고 또 우리가 좀 적극 개발해야 될 이런 분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찬 선생님을 우습게 봤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하실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저기 마지막 3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요. 다른 지금 참가자 선생님들께서 여기 방식이 지금 별도의 질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방에 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읽고 해당하시는 분한테 질의를 좀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저희 연구방법론위원회에서 또 다른 새로운 접근들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성애 박사님이 발표하신 비판적 실제론과 그리고 신철균 박사님이 실행연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이성애 박사님 별도 공유하신다고 그랬죠? 예, 근데 화면 공유 창이 안 활성화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맞는데요. 지금 됐어요. 해보세요. 지금 활성화 됐어요. 안 돼요? 왜 저는 안 네. 되죠? 할 수 없네요. 그냥 원래 걸로 할까? 예, 그냥 병규 원래 교수님 걸로 할까요? 가시기는 원래 걸로 해주세요. 누군가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대학원생 대상으로 글을 써보라는 요청을 제가 위원장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의 제 대학원생 경험과 한국에서의 연구 경험을 좀 1인칭 시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병기용 교수님이 간증 형식의 논문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약간 간증이라고 보아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난 교육학 공부를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다. 영국에서 석사, 박사를 교육학으로 전공하였다. 영국의 박사과정은 3년이며 1년당 총 3학기로 구성된다. 첫 1년 박사과정에서는 1학기, 2학기에 연구 방법론과 연구 방법에 대해 집체 수업과 평가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슈퍼바이저와 논문 주제에 대한 1:1 튜터링이 진행된다. 3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슈퍼바이저와의 1:1 튜터링으로 연구 프로포저를 작성한다. 연구 방법론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존재론, 인식론에 대한 교수님들의 장황한 설명과 토론이었다. 무엇이 교육현실, 실제인가? 그 교육현실을 어떻게 연구자가 연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하여 교수님들은 책과 수업을 통해서 강력한 지식의 생산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론적 기억을 무척이나 중시한 기억이 난다. 지금도 생각나는 말들은 박사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너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것까진 아니어도 좋다.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설명력이 더 강한 이론적 기여를 하여라. 특히 교육적 경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넘겨주시겠어요? 왜 어떻게 그러한 교육 현상이 발생했는지 인과적 연결고리를 설명해낼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여라. 그때는 들어도 몰랐으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비판적 실제론이 스며든 영국의 학풍을 드러내는 말들이었다. 내가 공부하던 2010년도 언저리에 영국에서는 기존의 지식은 힘이 있는 자들의 담론 헤게모니일 뿐이라며 지식의 해체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미 지나갔다. 대신에 지식과 독립된 실제란 존재론과 이에 근거해 보다 강력한 지식의 생산 가능성을 주장한 비판적 실제론이 이미 영국의 학풍에 어느 정도 주류로 스며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사 논문을 마치면서 영국의 사회학자인 기든스의 스트럭처레이션 티어리를 쓴 내게 캠브리지 대학 외부의 심사위원이 비판적 실제론자인 마가렛 아처의 리얼리스트 소셜 티어리, 형태 발생론적 접근을 더 공부해보길 권유한 것도 다 그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다. 2007년 당시 박사과정생 중 어떤 연구 방법을 택할 것이냐고 물으면 양적 연구가 35에서 40%, 질적 연구가 60에서 65% 정도를 차지하였다. 내 슈퍼바이저는 주로 통계를 사용하는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했지만 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국 정책 보고서에서도 질적 사례 연구를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연구들은 비판적 실제론에 기반한 다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소수의 사례이지만 현상 기저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 정책 적용에 있어 일반화가 가능한 지식들이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박사과정 1년차에 2만 자짜리 연구 프로포절을 작성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잠정적 박사과정생에서 정식 박사과정생의 자격을 부여한다. 연구 프로포절에는 반드시 주요 연구 질문, 이론, 선행 연구 분석, 연구자가 채택한 인식론,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만 했다. 난 한국의 성인 여대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연구하고 싶었다. 연구 질문을 어떻게 만들지? 나의 인식론은 무엇이지? 내 연구 주제를 3년 안에 끝내기 위한 연구 설계, 연구 방법은 어떻게 구안하지? 해당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이론은 어디까지 선행 연구가 분석되어 있지?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 관련 주제에 대해 닥치는 대로 읽었다. 특히 연구 설계에 있어서 연구 방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때까지도 존재론, 인식론, 연구 방법론은 연구 프로포절을 제출하기 위한 부속품 정도에 불과했다. 난 심사를 통과한 여러 박사 논문 프로포절을 참고 삼아서 내 박사 논문의 인식론은 구성주의라고 기술하였다. 최종적인 박사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의 4년제 대학의 성인 여성 대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대학생활 경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성하는가. 둘째, 성인 여성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 구성과 캠퍼스 밖의 삶의 관계는 무엇인가. 셋째, 성인 여성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은 어떻게 한국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는가. 지금 보면 구성주의의 비판적 실제론의 요소가 조합된 연구 질문들이다. 왜냐하면 연구 참여자들이 구성한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그 주관적 경험이 객관적 사회 구조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난 존재론 인식론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2012년 한국에 돌아와 보니 한국 교육학계는 영국 교육학계와 매우 다른 분위기였다. 교육행정학 논문들은 실증주의 연구가 주류를 차지했고 통계 방법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질적 연구를 한다는 소리, 질적 연구는 발품이 많이 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소리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말들이었다. 약 10년 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만으로 정책 연구를 제안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국제연구기관의 대규모 연구들은 박사 논문과 달리 다른 연구자와의 협업을 요구한다. 난 여러 협업을 통해서 내가 양적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 심지어 질적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과 뭐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우선 연구의 관심사, 연구 질문이 달랐다. 나는 교사의 변화, 학교의 변화, 교육 경험의 변화 등을 연구할 때 왜 이러한 경험 또는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저의 구조적, 문화적, 행위자적, 관계적 요소들, 공시적 요소들을 가능하다면 시간의 흐름, 통시적 요소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싶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2010년도 중반까지도 내 연구 질문과 연구 설계를 잘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디지털 세대 학생문화 연구 보고서의 연구의 목차, 정확히 말하면 연구 설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몇몇 심의자에게 들었다. 내가 잘못된 것인가? 연구자로서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뭐가 이렇게 그들과 다르단 말인가? 그때 박사학위 심사 때 들었던 마가렛 아처가 생각났다. 난 비판적 실제론이란 난해한 사회과학 철학을 비교적 쉽게 교육사회학 이론으로 변환한 마가렛 아처를 공부하기로 했다. 아처를 공부하면서 난 박사 공부가 끝난 이후에야 왜 연구자의 세계관이 그토록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곧 연구자의 연구 관심, 연구 질문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난 비판적 실제론자였구나. 관찰 가능한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측정하는 경험주의, 실증주의와 달리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비판적 실제론의 실제론적 존재론은 연구자인 내게 매력적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말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왜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기저의 구조적 원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탐구하는 비판적 실제론에 기반한 질적 연구는 매우 흥미진진한 작업이었다. 무엇보다도 실제 탐구를 통한 이론의 개발과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비판적 실제론이 나의 연구 관심사와 잘 맞았다. 하지만 한국 대학에서 연구 방법론 강의 수업을 하면서 난 한국의 대학원 수업에서 존재론, 인식론, 연구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경우 여러 연구 방법의 테크닉들만을 배우고 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구조였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다. 박사 논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행 연구에서 질문하지 않았던 독창적이고도 좋은 연구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좋은 연구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세계관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던진 연구 질문에 답하는 도구가 연구 방법이다. 그러던 와중에 나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교육행정 방법론 연구위원을 만나게 되었다. 연구 방법론은 연구자라면 반드시 소지해야 할 도구이자 무기이다. 앞으로 후속 학문 세대의 발전을 위한 교육행정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학회 차원의 논의와 대학원 강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비판적 실제론에 관한 혹시 어떤 방법과 연구 질문들을 쓰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 우리 신철균 박사님 너무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하면 되죠? 이제 우리 시간 많이 그냥 지났죠? 이제 시간 통제에 대한 그거를 그냥 마음을 놨어요. 그냥 마음대로 했어요. 네, 그래도 12시 반이니까 끝내는 네. 거니까 10분 원래 주어지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요. 글씨 크게 키우셔야 돼요. 글씨를 크기를 어떻게 주나? 아니 그 맨 밑에 보면 네. 글씨 크기 왜 있잖아요. 180, 200 뭐 이렇게 늘리는 거. 그거 늘리면 늘려지던데. 안 되는 것 화면 같아요. 확대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은 한글에서. 각자 크게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차라리 변경 교수님 그냥 달라요? 아 줄을 파란색을 쳐놨구나. 네. 화면에서 신철균 박사가 화면에서 네. 좀 그 아래 한글을 좀 키워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크게 돼요. 본인 화면에서 아래 한글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좀 키워보세요. 지금 70% 된 거를 125% 정도로 한번 키워보세요. 아니면 내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그냥 파란색을 칠해 놓으셔서 그것만 읽으려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 참. 아니 준비를. 크기를 키워봐. 한글 파일에서 한글에서 125로 이렇게 딱 해봐. 그러면 되던데요.
아니면 그냥 읽어. 벌써부터. 75로 가고 읽어요. 네, 각자 키워서 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앞에 이제 분들이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앞에 함께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배우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변수현 박선영 선생님께서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김병찬 변기영 교수님이 이제 지금 질적 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성희 박사님이 실제론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주로 실행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던지지만 연구와 실천은 분리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완전히 객관적인 이렇게 별개의 세계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파란색 써 있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연구자는 이제 실행과 분리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연구자는 늘 3자의 관점에서 외부자로 존재해야만 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 경험과 교육개발원의 이제 연구자 경험을 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참 되게 중요하고 정책에서도 중요한데 왜 막상 연구를 하면 이들은 소외될까, 주변인에 그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고민을 했고, 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실행 연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연구는 바로 이제 연구와 실천의 연계와 결합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실천적 지식을 획득해가는 참여적이고 민주적 과정의 연구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행 연구의 특성은 첫 번째 이제 참여적 연구 성격을 가지면서 이제 실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현장 주체자가 전문가와 하는 코업도 하고요. 혼자 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현장의 참여와 실행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이제 연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을 개선한다라는 것이죠. 학교의 교직원 회의의 문화라든지 교실 수업의 뭐 획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가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한 번의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나를 성찰하는 그러한 순환적인 과정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데요. 연구 참여자가 그냥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면담 대상자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지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은 소위 전문가만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존의 인식론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개선, 그리고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현실 인식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떤 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정책의 개발, 이번에 우리 교육과정도 예전과 달리 상당히 그 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현장에 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한 것처럼 어떤 그들의 목소리, 뭐 학생이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이런 교사가 목소리를 통해서 그 현장의 얘기, 또 그것으로부터 지식과 정보가 창출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 뭐 아니면 학생 참여 실행 연구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청소년에 의해서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위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실행 연구가 아니라 요즘 뭐 OECD의 그런 학생 주도성도 있고요. 점차 이제 학생이 좀 주체가 되게끔 사회 변화의 어떤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실행 연구,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 뭐 학생 참여 실행 연구는 교육행정학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실행 연구를 통해서
교육행정의 실천의 대표적인 장소인 학교 현장과 이 연구를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현석 선생님과 변경 선생님 다 모두 우리 교육행정학이 이론과 지식이 현장 적응성이 낮다거나 괴리가 있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실행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은 극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육 현장의 주체화가 일상에 대해서 다양한 반성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아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연구자가 곧 교사가 되고 교사가 곧 연구자가 됨으로써 좀 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발견해내고 또 그것을 이론화해내는 이런 주체화가 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육행정학계에서의 어떤 청소년 실행연구, 일반적인 실행연구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학계에서 연구된 실태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밑에 각주로 있는데, 교육행정학 연구의 총 논문이 1236건이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실행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했던 63건인데, 실행 연구란 제목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이제 정책 실행 쪽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행 연구의 주제 키워드도 변경 선생님이 쓴 논문 단 한 편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질적 연구, 김정철 선생님이 많이 하시고 중심이 되는 실행 연구는 질적 연구의 동향이 어떠한가라고 살펴봤는데, 맨 아래 각주의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항목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거의 뭐 기타 질적 연구로 분류될까 말까한 이런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존재와 이런 것이 미미하다라는 것이 현실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실행 연구가 교육행정학계에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과제를 좀 안고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제 실행 연구가 앞에 말한 그 현장의 중요성, 이론의 현장과의 괴리를 막을 수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 것. 두 번째, 다양한 이제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런 실행 연구를 통해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처한 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꿔내는 실행 연구를 좀 촉진하는 풍토. 또 세 번째는 실행 연구가 학생들의 어떤 엘리트 학생이나 공부 잘하는 학교의 그런 요식적인 토크니스틱 파티시페이션을 경계하고 어떤 그것을 학생의 참여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진정성에 기반한 그런 학생 참여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제 교사와 그 학생들이 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소위 대학의 교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전문가들이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좀 실행 연구가 좀 많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단초가 돼가지고 교육행정학계에서도 실행 연구의 중요성이 좀 인정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을 좀 밑에 다른 거고요. 아까 한 것처럼 기택의 실행 연구에 저서 두 편의 이용숙 쌤 연구 방법과 변경 선생님이 번역한 논문 책을 실어갖고 실행 연구 모형으로 이러한 아까 말한 계획과 실행과 관찰, 실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을 모형을 제시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행 연구 설계 관련해서 진단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이런 간단한 샘플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거 잠깐 내려주실래요? 화면 공유. 저희 지금 세션 발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지금 저희 세션에 한 50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한 45분 정도가 거의 고정 멤버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의견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질의응답을 받으려면 저한테 반드시 메시지로 내가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사람을 스피커로 지금 지정을 해야 되는 방식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네요.
그래서 지난해 그 연구방법론위원회에서도 저희 학회원과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저희 내부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하지 말자라고 김병찬 선생님이 막 반대하셨는데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한계에서 우리 학회에서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어서 이게 지금 현재 1시간 반을 다 쓰고 학회원과의 소통은 조금 저도 절반의 성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 남겨주신 분은 없으세요. 질의를 아마 이게 조금 복잡해가지고 제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저희가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는 좀 낯설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을 다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어서 그 연구자의 세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질적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변기용 교수님하고 김병찬 선생님이 조금 다른 입장을 보여주시는 걸 보셨고요. 그다음에 연구방법론의 새로운 접근에 있어서 이성애 박사님과 심철균 박사님이 각각 다른 그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테크니션 분께서 손을 들으라고 하시는데요.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자료는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했고요. 그걸 보시면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손들기 버튼을 안 누르신 걸 보면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성실한 이 43분, 44분 다시 들어오셨네요. 이 44분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시는 분이 없으셔서요. 이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세션에서 좀 다양한 학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6분 선생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연구방법론위원회 세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호 선생님. 너무 어려워. 여기